네, 그럼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모경종 국회의원, 그리고 출생률 높이기 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자랑스럽게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그리다 토크 콘서트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이하 의식은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대한민국이 아닌 자랑스럽게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함께 그리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북토크는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쓴 저자의 시선과 분석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대한민국의 어두운 면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시민들의 마음이 모인 빛의 혁명은 내란 세력을 끌어내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이 되어야 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내일을 준비하는 민주청년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한 출생률 높이기 정책연구소 소장 한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출생률 높이기 정책연구소 이게 뭐지? 대부분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잠시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4년 기준으로 0.75명, 2023년보다 소폭 반등했습니다. 작년 한 해 23만 8,300명 정도의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신생아 수가 43만 8,400명 정도였으니까 10년 만에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물론 아이를 낳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고 또 그 결정을 비난할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또 아이를 낳지 않는 결정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아직은 또는 앞으로도 나랑은 별 상관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낳고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애초에 제한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 공동체는 결국 우리의 세금과 서로에 대한 돌봄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언젠가 이 문제는 모든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출생률 높이기 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과 지역 소멸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저출생이 야기하는 경제, 사회 문제 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유하고 양육의 국가 책임, 사회 전반에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한 시민 여론을 조성하며 이 문제의 가장 당사자인 우리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정책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럼, 세미나, 강연회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고 관련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보고 들으며 국회의원, 지자체, 지방의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황과 정책을 교류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연구소는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 활동가들이 모여 연대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출생률 정책 관련 정책 담당자, 전문가, 시민사회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포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정책이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리 앞에 그 자그마한 브로셔를 놔드렸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작은 회사, 큰 회사 사회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말이 입에 좀 쫙쫙 안 붙는 것 같습니다. 자꾸 막 사회를 보는데도 막 열불이 올라오고 화가 나가지고 왠지는 여러분들도 공유를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또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짜 자랑스럽게 살고 싶은 대한민국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같이 더 잘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좀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굉장히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우리 청년들이 모여 있다고 인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와 계신 걸로 아는데, 의원님 너무 섞여 계신데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네, 민영배 의원님 오셨거든요. 모시고 축사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그래도 청년들한테 격려 한 말씀 같이 해주시죠. 우리 민영배 의원님 청년 문제에 또 굉장히 관심 많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나오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기성세대로서의 또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격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북콘서트를 우리 모경정 의원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응원하러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주제가 심각하네요. 사실 청년들에게 저 출생률 높이기 정책연구소가 저런 일을 한다고 지금 안내를 쭉 해주셨는데 저는 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지금 출생률을 높여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아이를 낳아서 잘 살 수 있으면 그거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 김현성 선생님이 쓰신 이 책은 보니까 관점이 당신은 돈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겠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세상에 이 구성을 하고 있는 건 기초가 사람이잖아요. 아마 말은 돈의 관점이라고 했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청년을 혹은 이 가임기 여성과 같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짝을 이루고 살아가는 남성 청년들을 그렇게 대상화하지 말고 도구화하지 말고 그분들이 인간으로서의 자기 삶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 그게 해법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 인식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거 모경정 의원님과 함께 환영하면서 그런 세상으로 가는데 함께 힘을 합해서 가겠습니다. 혹시 제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거들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축하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민영배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출산을 하라고 하는 게 가혹하지 않냐라고 공감해 주셨는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가혹하지 않은 현실을 만드는데 또 같이 앞장서 주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하신 우리 모경종 의원의 환영사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우리 모경종 의원은 인천 서구병의 국회의원이자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이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시간이 어쩌다 보니 사실 오늘 원래는 못 올 것 같아서 양해 말씀드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누구 덕분에 국회에 대기하게 되면서 이거 하나 딱 좋네요. 이거 하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좀 생긴 게 너무나도 좋네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자살이라는 표현에 이게 자극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표현에 매몰될 필요가 없고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미래를 우리 앞날을 그려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성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내용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현성 작가님이 제기하는 문제가 모든 걸 커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누가 채우느냐? 결국 독자인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고 함께 살고 있는 우리가 채워야 될 것입니다. 여기 오늘 와주신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이 일요일 오후에 귀중한 시간이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었구나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유시민 작가님이 의원으로 계실 때 청바지 국회에 있고 물론 그 본회의장이긴 하지만 등원하셔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편안한 복장의 의원님을 보니까 또 색다르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곧 아빠가 되실 예정이라는 소식을 살짝 들었었는데 우리와 또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세상 만드는데 더 열심히 뛰어주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본격적인 토크 시작 전에 잠시 포토타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셔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뒤쪽에 계신 분들은 앞쪽으로 잠깐 당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네, 사진 같이 민영배 의원님 혹시 괜찮으시면 모경정 의원님 옆으로 잠시 자리 옮겨주시겠습니까? 네,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 잠깐 자리 앞쪽으로 옮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은 이대로 좀 자연스럽게 포토타임 가질 거고요. 우리 그래도 화이팅 한번 외쳐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민주청년 하면 화이팅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민주청년 화이팅! 화이팅!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모경정 의원 화이팅! 네, 본인의 화이팅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모경정 의원 화이팅! 우리 민영배 의원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북토크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같이 이야기할 책 제목 뭐였죠? 네, 맞습니다. 자살하는 대한민국. 혹시 책 다 읽으셨을까요? 네. 네, 그래도 읽으신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책을 미리 읽고 싶으셨겠지만 또 일상이 또 바쁘고 지금 또 우리 내랑 종시까지 하느라 더 바빠서 못 읽었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작가님이 먼저 이제 문제의식이라든지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한 나름의 진단 그리고 이 자살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책 내용에 대해 요약 발제를 먼저 해주실 거고요. 이후에 자연스러운 토크 시간 이어서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살하는 대한민국의 저자 김현성 작가님은 세상에 태어난 지 9개월 정도 된 한 아이의 아빠이자 우리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기도 합니다. 작가님이 본인 소개를 꽤 잘하시는 편이라서요. 전 더 이상 장황한 설명 생략하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성 작가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예, 자살하는 대한민국의 작가 김현성입니다. 일단 오늘 그 북토크 발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저희 오늘 행사 주최해주신 저희 출생률 높이기 정책연구소에 일단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금일 행사에 또 함께 공동 주최해주신 저희 모경준 국회의원님 그리고 서프라이즈로 마지막에 참석해주신 저희 민영배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한번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는 두 번째인데요. 그 반년 정도 전인가 저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초청이 있어가지고 한번 저희 은평 이제 지역위원회 분들하고 한번 이제 세미나를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쪽 이제 그 세미나실에서 했었고 오늘도 소회의실이라고 하길래 이제 비슷한 규모의 공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와 보니 여기는 이렇게 그 저희가 지상파 뉴스에 자주 나오던 그런 공간이 눈에 보이고 여기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는 데인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뭐 그런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번 오늘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한번 그 책 내용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책 제목은 좀 무섭긴 하죠.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인데 결국 제가 이 책을 쓰는 목적 자체는 이제 그거는 우리의 현재 상태, 대한민국의 현재 스테이터스를 그렇게 제가 규정을 한 것이고 앞으로의 우리나라는 조금 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목차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저희가 또 더불어민주당 청년위 분들께서 와 계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민주당 청년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될까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제 소개인데요. 뭐 그냥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사진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싫었는데 왜 굳이 싫었냐면은 제가 살면서 유일하게 메이크업을 한 사진이어서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5년 정도 된 사진이라 제가 결혼식 때 샵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씻느냐고 하는 와이프의 타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의 비주얼을 가장 낮게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싫었고 뭐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의 비주얼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도 30대 후반의 대한민국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총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처한 위기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뭐 우리는 출산율이다. 뭐 보통 이제 출산율이 제일 많이 제시가 되죠.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서 이제 아니 근데 오늘 저기 이렇게 어린이 친구분들이 저기 오셨네요. 아유. 제가 여태까지 그 많은 북토크와 강연을 했지만 최연소 청춘들이어서 아무튼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자, 한국이 처한 위기의 본질은 뭐 출산율도 있을 것이고 뭐 국내 주식시장의 수익률도 있고 기업의 실적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합성의 오류. 합성의 오류 말이 어려운데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우리 이제 여기 계시는 청년분들이 개별적으로 살면서 인생에서 하시는 그 어떤 선택들, 그 선택들이 개인의 레벨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뭐 가령 결혼을 미룬다든가 출산을 하지 않는다든가 뭐 아니면은 굳이 서울에 올라와서 살려고 한다든가 뭐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뭐 지방을 이제 두고 떠난다든가 그런 선택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구조 내에서는 모두 합리적인 선택들인데 문제는 그 선택들이 다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였을 때 이게 출산율 0.75라는 결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합성의 오류라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진전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의 이런 선택에 있어서 아까 전에 저희 이제 민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어찌 청년들을 탓할 수 있겠느냐?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합리적인 선택들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구조 때문에 이제 이 선택들이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 합성의 오류라는 문제를 제가 해설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 의식들을 가졌는가? 뭐 원래는 이 6개의 키워드는 제가 뭐 북토크나 강연을 할 때마다 이제 바꾸는 편인데 오늘은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함께하는 북토크이기 때문에 이제 청년과 관련된 6가지 키워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청년, 누가 청년이고 무엇이 청년 정책인가? 대한민국에서 청년의 연령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시골은 그렇게 됐죠. 뭐 청년회장인데 60대고 뭐 이게 사실 20년 전부터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게 더 이상 뭐 지방뿐만이 아니라 서울도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청년이고 어떤 것이 청년 정책인가라는 정의를 우리가 새롭게 내려야 된다. 두 번째, 역할. 뭐 역할 그 중에서도 우리 민주 청년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사회에 과연 어떤 가치를 공유를 해야 되고 우리는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파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입견. 뭐 사실 요즘에 워낙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사회가 워낙에 이제 양극화가 되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들이긴 합니다만 이제 어쨌든 2030 청년 세대에서 뭐 건조한 팩트로 우리가 보자면은 민주당이 과거보다는 그래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청년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선입견, 그냥 약간 운동권 선배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다. 뭐 좌파다. 저도 민주당 당원을 한 지가 20년이 다 돼갑니다. 저도 당원한 지가 20년이 다 돼가지만 저는 입당을 할 때보다 단 한 번도 저희 당이 좌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너는 좌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그런 어떤 선입견들을 우리가 어떻게 청년의 입장에서 풀어나가고 또 다른 청년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요런 이 위에 세 가지 키워드에서 정책이 나오는 거죠. 이 더불어민주당 청년들이 과연 그러면 이 그 우리나라 사회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선입견을 해결해서 정책에 어떤 포인트를 청년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치, 저는 사실 정치의 시간이 빨리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으로 인해서 정치의 시간이 약간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굉장히 엄중한 시국인데 어찌 됐든 이제 돌아오는 정치의 시간, 내란의 시간이 끝나고 정치의 시간이 돌아왔을 때 그러면은 이 정치의 타임에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일 중요한 키워드죠.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앞에 합성의 오류를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고 쟤도 합리적인 선택을 했고 너도 합리적인 선택을 했지만 결국 우리는 사회의 소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출발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말씀들을 오늘 드려보고자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을 해보자면 제 책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지금 오늘 저희 자살하는 대한민국의 출판사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오늘 참석을 해서 계신데 이 표를 제발 보여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만 보고 책을 사지 않는다라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그래서 제 책을 요약하자면 이건데 문제는 이제 이 각각의 네모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다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다 알게 될 거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순환하고 있죠.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그림이 순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뭐 가령 우리가 뭐 이 고리 하나를 끊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순환이 깨집니까? 깨지지 않아요. 도돌이표는 그 도돌이표를 악보에서 지우지 않는 이상 그 앞에 어떤 음표나 기호를 지우든지 간에 그 곡은 계속 반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태가 이렇다는 게 저의 진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 도돌이표를 어떻게 지워야 하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구조적으로 사회를 소멸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제1의 원인은 물가예요. 자, 대한민국은 그래도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물가가 그리 비싸지 않은 나라라는 잘못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일 비싼 나라 중에 하나예요.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넘베오라는 글로벌 도시 생활 물가 비교 사이트에서 제가 발췌한 자료인데 각국의 총생활 비용이 있고 구매력이 있습니다. 구매력은 그냥 월급이에요. 총생활 비용은 그냥 기본적인 물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뭐 비슷한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그 위아래로 있다라는 이제 국가들을 쭉 나열해 놓고 봤을 때 한국은 5개 나라 중에 3등이에요. 근데 이 5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아직 제일 못 살아요. 지금은 이제 일본이 좀 우리나라랑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 일본은 엔화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물가는 우리나라보다 싸고 일본의 구매력은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월급이 83.5원이라고 쳐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69.2를 빼면 얼마가 나옵니까? 대충 뭐 한 14원 정도가 나오겠죠? 대충 한 14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청년들은 근본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어요. 뭐 내가 취업한 직장이 중소기업이든 아니면은 킹차 간무직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하라고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 A랑 B의 차트가 있어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B가 뭘 것 같으세요? B? 모경종 의원님 혹시 감이 오십니까? 자, B는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세 납세율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세 납세율이에요.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세 납세율은 2023년 기준 60.9%입니다. 자, 옆에 A가 있죠. 죄송하지만 저희 민영 배우님, A는 혹시 감이 오십니까? 돈을 쓰는 문제에 관련된 거예요. 생활비요. 비슷한데 A는 사교육 시장 참여율입니다.
자, 대한민국은요,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보다 사교육 시장에 돈을 내는 사람의 비중이 더 높아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사교육은 이제 1인 가구는 사교육 시장 참여율이 낮죠. 보통은 뭐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사교육 시장에 참여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3인 가구, 4인 가구가 사교육비를 지출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보통 30대, 40대, 50대잖아요. 이 30대, 40대, 50대는 대한민국의 핵심 납세자 계층입니다. 핵심 납세자 계층.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앞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빡빡한 물가 환경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이만큼의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이 사교육비가 얼마냐?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제가 죄송하긴 합니다만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처분 소득의 33에서 37%가 사교육비로 지출이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죠? 83.5, 69점 빼면 14원 남는다 그랬죠. 자, 이 83원의 30%면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25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78%의 사람은 평생이 적자예요. 자기 생애 주기에 평생이 적자예요. 이 사교육 시장에서 벗어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소득이 없죠. 근데 이분들에게 유일한 동아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집. 부동산. 그 부동산을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이상이 이런 문제 때문에 죽을 때까지 부동산을 끌어안고 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은 청년들은 내가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하려면 어쨌든 독립된 주거 공간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첫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역이 고루 발전이 돼 있었다면.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죠.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저 얘기를 누가 했냐면요. 1960년에 1960년이에요. 1960년 지금으로부터 뭐 지금 2025년이니까 65년 전이죠. 65년 전에 윤치영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한 얘기예요. 서울을 개발하면 안 된다. 왜냐? 서울이 너무 살기 좋아지면 사람들이 다 서울에 몰려 살기 때문에 그러면 나라가 절단납니다. 자, 대한민국의 훌륭하신 분들은 6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수도권 집중을 방치하면 나라가 크게 미래에 위기가 올 거라는 걸. 자, 어떻게 됐냐? 윤치영 서울시장은 국회에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잘렸습니다. 진짜요. 이 얘기하고 바로 잘렸어요. 이때는 지방자치제가 아니었고 관선 서울시장이었기 때문에 윤치영 서울시장이 잘리고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산시장을 했던 김현옥 씨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불도저 김현옥. 그래서 이제 지도 딱 펼쳐놓고 이제 야 갖고 와봐. 선 쥐 꺼서 자 2호선 쥐 3호선 4호선 이게 서울 개발의 시작 이거든요.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기성세대가 결국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자기 집 말고는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노인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자기 생애 주기를 미루고 있다. 이거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게 수도권 집중이고요. 대한민국 수도권은 주요 선진국의 수도권 그 어디와 비교해도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숫자니까 봐주시면 되고, 자, 수도권에 그러면은 사람만 몰려 있냐? 당연히 그렇지가 않죠. 한국은행에서는 여기 혹시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 나는 나중에 경제 정책에 조금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자료 하나 추천드릴게요. 한국은행에서는 매년 대한민국 부가가치 생산 지도라는 걸 펴냅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꼭 참고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각 지역별로 어디서 어떤 산업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서 GDP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가를 나타낸 겁니다. 수도권이 혼자 30%가 다 돼가요. 자, 저거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제 보통 20대 2030 분들이실 건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사회 과목을 배울 때 자, 여러분들 반도체를 어디서 만든다고 배웁니까? 저는 구미에서 만든다고 배웠거든요. 어디서 만든다고 배우셨어요? 이천에서 만든다고 배우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세대 차이가 여기서 이렇게 세대 차이가 맞아요. 저 때만 해도 6차 교육 과정에서는 반도체는 구미에서 만든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다 어디서 만든다?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서 다 만듭니다.
하이닉스가 그때 구미로 갈까 이천을 갈까 엄청 저울질할 때 구미에서 거의 진짜 눈물 나는 구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이천으로 갔어요. 그 결과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요 충청권 12.8% 있잖아요. 저 12.8%가 여러분 다 어디냐면 수도권 전철 1호선이 가는 곳이에요. 아산, 탕정, 평택, 천안, 서정리 블라블라블라 요런 데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도권이라는 공간에 대한 정의를 할 때 그래도 수도권 전철 1호선이 가는 데까지를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건 충청권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여기 합해야죠. 이건 여기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 둘 합해 봅시다. 수도권이 대한민국 전체 부가가치 기준 GDP의 40%를 먹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그러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GDP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를 내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배분을 받으려면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수도권에 살아야 돼요. 근데 수도권에는 누가 있다? 기존의 이촌양도 시대 때 올라오신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 집을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들은 자기 주거 공간을 발전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를 독점하는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중소중견기업, 이 중소중견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업체 수의 99%와 고용의 90%를 차지를 합니다. 자, 이 중소기업들은 다 지방에 있어요. 여기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발생합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힌트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들은 노동 생산성을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틀렸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그냥 노동 생산성이 얼마냐 이꼴 내 월급이 얼마냐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한국은 대기업이 340원을 벌 때 중소기업은 111원밖에 못 법니다. 이것도 OECD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예요. 한국이 OECD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인 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GDP 대비 정부 지출, 두 번째 GDP 대비 정부 지출 중에 사회보장 지출, 그리고 세 번째가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 생산성 격차, 그리고 네 번째가 서비스업 노동 생산성.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압도적으로. 뭐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이거 좋아요. 자, 그러면 청년들은 항상 양자택일을 강요당합니다. 지방의 중소기업에서 100원을 벌면서 살 것인가, 수도권에 어떻게든 아득바득 들어가서 350원을 벌면서 그래도 혹시 나한테 떨어질지 모르는 수도권 집을 기다리면서 살 것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결혼, 출산 다 미루고 수도권 갑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왜냐? 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싶잖아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싶은데 그 윤택함에 있어서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스트럭처 하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인 건데, 그냥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 소재 대기업이 아니라면 생애소득 보장이 어렵습니다. 서울 대기업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50대에서는 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 평균 퇴직 연령이 50.2세인가 그럴 거예요. 수도권, 근데 수도권에 들어가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럼 그 비용을 마련하려면은 결혼을 뒤로 미뤄야죠. 결혼을 이혼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출산은 딱 그만큼 플러스 1, 2년 더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애주의가 뒤로 미뤄지면 내가 정상적으로 독립해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뒤로 미뤄지니까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아지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도 나중에 결말은 뭐냐? 자기 집 끌어안고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세대는 더 답이 없어지는 거지. 저는 이제 9개월, 이제 10개월 다 돼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걱정해요. 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제가 금융권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개인여금을 좀 많이 마련을 해놓기는 했는데 아직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금융 리터러시가 그만큼 올라오지는 않았고, 뭐 그렇다고 제가 물려주거나 받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평범한 청년이니까 걱정이 되게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희망이 총체적으로 없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의 파생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요. 청년층이. 사실 지금은 그냥 취업을 하면 기업에서 절반, 내가 절반 내니까 사람들이 원천징수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거지, 만약에 국민연금을 자율적으로 내라 그러잖아요. 장담하는데 10년 안에 국민연금 기금 고갈됩니다. 왜냐? 아무도 안 낼 거니까. 다 그걸로 뭐 할까요? 미국 주식하거나 코인 하겠죠. 한국은 글로벌 GDP 10위권에 있는 나라예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이런 구조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죄송합니다. 소장님 제가 혹시 발제를 몇 분까지 해야 되죠? 55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딱 절반을 썼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산 정책에 몇십조 몇백조를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정책의 결과는 실패죠. 이건 실패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돈을 엄청 쏟아 부었지만 실패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임신 출산 보조 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는 뭐 외국에 가서 애를 출산을 한 친구들도 있는데 한국의 정책을 정말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근데 한국의 저출산 정책이 간과한 건 뭐냐? 딱 이 시점에만 재원을 투입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출산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제도적 한계상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면 왜 결혼을 안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했었어야 됐고 왜 결혼을 안 하는지에 대한 대책이 청년 정책으로 나왔어야 되고 그러면 그 청년 정책은 결국 구조적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이혼하는 이유에 대해서 잡았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년 정책으로 뭐 내일체험 공제라든지 각종 다양한 경제적인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아까 전에 위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듯이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또는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에는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아무도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청년 정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입안한 정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뒤 아무도 생각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육아휴직을 보통 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나 교직에 계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3년 정도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요즘에는 1년 정도를 쓰십니다. 이분들이 보통 이제 아직까지 미혼이신 분들 생각할 때는 이때 육아휴직을 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때 육아휴직을 절반 정도밖에 안 씁니다. 왜냐? 이때 절반 잘랐어야 돼요. 여러분들 육아휴직을 왜 잘랐을 수 있는지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애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순간 이 애는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애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은 우리 다 이제 나이를 20, 30대가 돼서 기회 가물가물할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점심도 안 먹고 끝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이제 88년생이다 보니까 저 초등학생 때도 오전반 오후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흔히 있는 그런 에피소드, 오후반으로 바뀌었는데 오전에 착각하고 학교 갔다가 주번이 막아가지고 이제 울면서 왜 학교 가다를 안 들어보내주는가.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와요. 집에서 봐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냐면은 초등학교에서 돌봄 시간을 늘리는 걸로 대응을 하려고 했어요. 어떤 사고가 터졌습니까? 애가 죽었습니다. 물론 그게 돌봄 시간을 늘렸기 때문에 터진 사고는 아니에요. 근데 돌봄 시간을 늘리면 그런 사고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선의에 기대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남녀차, 유리천장, 남녀 임금 격차, 여성 경제 활동의 저하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사회의 비효율성 전부 여기서 발생해요. 전부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20대 때 최고를 찍었다가 30대 때 꺾인 다음에 40대 때 비가역적으로 나아져서 그게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요새도 그래요. 요새도. 왜 그게 40대 때 비가역적으로 회복이 안 될까? 30대 때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오면 다시 30대 후반부터는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져야지. 애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그만둬요. 전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임원이 되고 뭐 CEO가 되고 하겠어요. 임원과 CEO는 그래도 한 40, 50대는 가야 되는데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거 사이의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으로 입안을 한 거를 뭐 제가 이제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한 저는 그렇게 핀포인트로 딱 정밀하게 들어간 정책이 조금 아쉬웠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 결국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
짬뽕이 된 결과물이 이거라는 거죠. 한 가지 굉장히 다행인 건 그나마 혼인 건수가 그래도 2021, 22, 23년도에는 조금 유지가 되고 23년도에는 소폭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한 24년도 기점으로 한 1, 2년 정도는 출생아 수는 회복이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때 코로나라는 너무 특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제 그 한번 회복 국면이 지나고 나면 다시 우양하지 않을까 제 생각이고 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바꿔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한국의 사회 구성원들이 갇혀 있는 인식의 덫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 청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이 인식의 덫을 같이 깨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은 없이는 할 수 없죠. 돈이 안 되면 사람을 갈아 넣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람을 갈아 넣어서는 더 버틸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 돈이 필요하면 정부가 돈을 더 써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큰 정부에 적대적이에요. 왜냐? 큰 정부는 굉장히 세금도 많이 걷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큰 정부를 무조건 증세를 해야지만 굴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왜 큰 정부에 적대적이냐? 관치랑 헷갈려서 그래요. 관치. 한국은 이게 이제 예전에 김종인 씨가 했던 얘기인데 한국은 재정 정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한국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OECD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인 거 GDP 대비 정부 지출 압도적으로 이제 미국보다도 적어요. 그 자유의 천국이라는 미국보다도 한국 정부는 돈을 덜 씁니다. 근데 정부가 돈을 더 쓴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거를 관치라고 착각을 해요. 관치와 큰 정부의 차이는 뭐냐면 관치든 큰 정부든 정부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사회 곳곳에 간섭을 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큰 정부는 거기 돈이 들려 있는 거고요. 관치는 그냥 몽둥이만 들려 있는 거예요. 정부가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뭔가 약간 표에 될 만한 두더지가 하나 보여. 그러면 이게 관치고 큰 정부는 여기가 조금 좀 자원이 부족해 보이네.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을 이쪽으로 조금 더 많이 편성하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니까 국채를 조금 더 발행하는데 국채가 너무 많아지면 환율이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뭐 환율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이런 설계를 하는 게 큰 정부인 거지. 관치랑 다른데 한국인들은 관치랑 큰 정부를 같은 걸로 착해요. 여러분들 막 뭐 외국 보면은 되게 신기한 부들 많이 있잖아요. 뭐 인구 결혼부 막 이런 좀 이렇게 기상천외한 부처들 만드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큰 정부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는 나라인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 다 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공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공정에 대한 논리가 한국을 되게 좀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나래비를 세우면 그게 공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공정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제일 불공정한 거예요. 우리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같이 시험 되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선거 나가는 사람도 시험에서 뽑자. 그게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투명한 걸 공정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시험은 그냥 투명한 거예요. 왜냐? 기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지가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 나온 점수로 엑셀 내림차순하면 그냥 순서가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투명하기 때문에 납득하는 거지 공정하기 때문에 납득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사회를 가르는 거를 공정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투명한 걸 공정한 걸로 착각하는 거 우리나라 빨리 없애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 한국처럼 투명한 걸 공정한 걸로 착각하는 나라는 다 정량평가 시험으로 나래비를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회를 운영하는 기준이 하나가 돼버려요. 그냥 시험. 그럼 결국 그 나라는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돈을 경제 권력을 갖는 거고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수험 권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검찰 이런 분들은 대단히 사회 경험이 많거나 엄청 훌륭한 업적이 있어서 검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 집단은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기업들 뭐 옛날에 사트 고시라는 것들이 있었죠. 뭐 다 시험이잖아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경제 권력을 획득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해요. 왜냐?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다 공정한 걸로 착각을 하고 인천공항 보안검색대의 보안 요원들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려고 하니까 온 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달려들었어. 그래서 결국 직고용 정규직 안 하고 결국 자회사 직고용, 그러니까 그 원청 정규직으로 안 하고 자회사 직고용으로 바꿔서 지금 인천공항 어떻게 됐어요? 보안검색대 통과하는데 3시간 걸려요. 3시간. 그 사람들 월급 안 올려줘가지고 그때 어떻게 쟤네를 그냥 백도어를 열어줬고 들어가겠다, 뭐 문재인 정권 뭐 불공정 뭐 어쩌고 했던 사람들 다 그거 욕하고 있어. 자기들이 자업자득으로 한 건데. 그런 거예요. 투명한 거를 공정한 걸로 착각한 사회는 그렇게 부메랑을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을 다 깨야 돼요. 자, 성장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착각한다. 해결했습니까? 우리나라 GDP가 2008년 대비 2배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새로운 문제가 더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생겼던 문제는 성장을 안 해서 생긴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하나를 보고 되게 웃겼던 게 GDP가 11년째 3만 달러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진짜 20년 전이랑 레파토리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20년 전에는 20년째 1만 달러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성장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성장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어떻게 잘 배분해 써야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성장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한다면 미국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테크 기업들 막 제일 많고 뭐 테슬라 뭐 애플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GDP보다 커요. 근데 그 나라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 왜 트럼프 찍습니까? 성장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지. 이런 소리는 헛소리입니다. 그냥 네, 헛소리예요. 자, 한 가지 해결책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착각한다. 이건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순환의 문제, 이 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하나만 해결해서는 깰 수가 없어요. 없고 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이거는 미국 주식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뭐 나는 이민을 못 가지만 내 돈이라도 이민을 보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란 상황이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 달러 내가 인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미국은 냉정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못해요. 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런 그 어떤 인식의 덫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법을 우리 민주 청년분들께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이런 그걸 위해서는 이제 이런 승자의 논리를 우리가 좀 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대기업 정규직이 문제니까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 대기업 정규직이 잘리면 살림살이가 나아집니까? 그 사람들 살림살이만 나빠지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은 이것도 편견인데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한국은 대기업 정규직의 개별 해고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훌륭하게 유연한 나라예요. 사람을 자르고 안 자르고의 문제로 자꾸 노동시장 유연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고요.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이 여러분들 왜 경직적인 줄 알아요?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이고 한 번 정규직은 영원히 정규직이라서 그래요. 원래 진짜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비정규직 정규직을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내가 어떤 특정 생애 주기에서는 어떤 회사에서 풀타임 잡으로 일해요. 그러다가 어떤 생애 주기에서는 어디서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일을 해요. 자기가 유망해 보이는 분야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인생에 스크래치가 안 나는 게 유연한 노동시장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 옛날에 누구였더라? 그분 누구였더라? 아무튼 저희 그 이부망천이라고 말씀하셨던 분 있잖아요. 한국은 직업에 있어서 이부망천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망하면 비정규직 되고 공부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비정규직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인 거예요. 이러니까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거지. 뭐 무슨 대기업 귀족 노조가 문제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를 얘기를 할 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 두 개의 직업을 내가 생애 주기에서 얼마나 이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느냐, 내 선택이 내 인생에 스크래치를 내냐 내지 않느냐의 관점에서 노동시장을 봐야 되는 거지. 저거는 그냥 갈라치기 하는 거죠. 지역균형 이미 늦었으니 하던 대로 살자. 하던 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면은 뭐 한 50년 뒤에 대한민국 인구는 한 2,500만 명 돼 있겠죠.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여전히 2천만 명 살고요. 지방에 500만 명 살겠죠. 뭐 하던 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계속 탈락하는 사람들 계속 탈락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서울은 집값이 여전히 비쌀 거고 서울 수도권은 여전히 사람 뽁닥뽁닥 모여 살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지금이랑 똑같이 가자는 거 아니야. 그때쯤이면 뭐 출산율은 0.2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때도 하던 대로 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줄어도 된다. 이게 약간 좀 사회생활 좀 잘 안 해보신 분들이 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보다 인구가 줄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국내 내수업종 기업들이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자기 사업을 전개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망하는 3가지가 있거든요. 인구 감소를 반영해서. 첫 번째 운전면허 학원이에요. 두 번째 영화관, 세 번째가 학교. 운전면허 학원이 제일 빨리 없어지고 있어요. 네, 진짜 빨리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 제가 면허를 2008년에 땄거든요. 그때의 청년 인구랑 지금의 청년 인구랑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게 이제 점점 더 학령 인구가 앞으로 이제 더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나면은 학교 없어지겠죠. 다 이제 집에서 OTT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요새 영화관에 데이트하러 가는 사람들 없는데 그럼 영화관도 없어지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뭐 CJ, E&M 이런 회사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의 내수업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을까?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책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은퇴계층을 대상으로 국채의 개인 투자를 강화를 해서 이제 좀 대한민국 정부의 재원을 마련해 보자라고 할 때 수익률이 낮으니까 국채는 매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던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은퇴계층은 거의 앞으로 한 2천만 명 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2천만 명이 다 주식만 좋아할 거라고 누가 판단을 합니까? 제가 옛날에 보험사에 있을 때 고객들 프로파일을 쫙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 사람들이 주식 채권 미국 주식 많이 할 것 같지만 약 70-80%의 자산가는 예금이랑 보험밖에 안 합니다. 예, 안 해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이 많아서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의 정부 부채 레벨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외환보유고도 사실 부채로 잡히거든요. 대응성 부채라 그래가지고 그 대응성 부채를 빼면 대한민국은 이제 제가 책에도 적어놨는데 대한민국은 약 600조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걸로 저는 계산을 했어요. 근데 그 600조를 지금 당장 내년에 국채 600조 발행해서 쓰자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은퇴 계층들한테 그 비용을 징수를 하자는 거예요. 당신들이 일단 이 구조 경제 발전하는 데도 애를 쓰셨지만 이 구조를 만드는 데도 일조를 하셨으니 이거는 우리 대에서 해결을 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한번 건강검진 스캔을 쭉 마친 대한민국을 후세대한테 물려주자는 거지, 이거를 이대로 쭉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책 말미 얘기고, 뭐 능력주의를 받아들이고 격차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국만큼 능력주의가 활개를 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런 얘기 왜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도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저는 이런 거 다 필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거칠어서 이런 내란 상황에 저도 요즘에 울분이 많이 쌓여서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승자의 논리들을 우리 민주당 청년 분들께서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반박을 앞으로는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정치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이제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책이 한 34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얇지 않은데요. 제한된 시간 안에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도 쉽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핵심 내용만 쏙쏙 잘 뽑아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크 진행할 텐데요. 작가님 이렇게 장시간 서서 강연하느라 좀 힘드셨을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앉아서 편안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 세팅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자리가 세팅되는 대로 위에 올라가서 진행을 좀 할 텐데요. 네, 예쁜 소파와 테이블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 의원님 무대 위로 같이 올라와 주시고요. 저도 자리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같이 옆에 앉으니까 네, 더 좋네요. 그 작가님께는 잠깐 목을 쉴 시간을 좀 드리고요. 전 이 책 읽으면서 사실 경제 열한 녀석 정말 어렵다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가장 흥미롭게 본 포인트 중 하나가 우리 아까 작가님께서도 좀 슬라이드에서 집중되게 설명해 주신 거였는데 투명한 것이 공정한 것이라는 착각 좀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사실 이 결과가 투명한 거랑 그래 과정이 공정하고 또 그 제도 자체가 공정한가 이거는 좀 일치되는 문제가 아닌데도 나도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렵지만 참 또 굉장히 암울하기도 한 진단이 많았지만 그래도 재밌는 포인트가 많았던 책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의원님 혹시 책 다 읽으셨을까요? 아니요, 저도 다 못 읽었습니다. 너무 당당한가요? 뭐 그러실 수 있죠. 워낙 또 지금 엄중한 시국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책 여러는 보셨나요? 당연히 열어봤죠. 네. 읽다가 지금 다 못 읽은 거고요. 우리 보좌관님이 이 꼭 다 읽으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엊그제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다 읽었을 텐데. 그래요, 맞아요. 엊그제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참 책을 다 읽으셨을 텐데 그래도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엊그제 그 사건이 있어서 오늘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좀만 더 고백하자면 오늘 이 시간이 원래는 계획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제가 못 올 것 같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좀 부족해서 못 읽었는데 잘 됐다 싶었는데 오게 되면서 네, 의원님이 들통이 나버렸어요. 오신다고 했다가 못 오신다고 했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셔서 네네. 큐시트 만드는 저만 열심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목 좀 풀리셨나요, 작가님? 네. 워낙 제 성대가 쌩쌩하셔서 바로 여쭤봐도 막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저는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보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 강연이라든지 북토크 이런 거 워낙 많이 다니셨잖아요. 좀 다른 사람의 생각도 좀 엿볼 수 있을까 해서 혹시 지금까지 이런 이제 북토크나 뭐 강연 다니시면서 좀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 아니면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있어요.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나온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누구를 모셨든 어디에 갔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질문이 있는데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사회가 이렇다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고치려면은 뭐 어떤 방식으로 좀 정부가 굴러가고 해야 되는 것도 알겠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구조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정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걸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이제 좀 어버버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답변을 드리는 게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 책을 많이 사셔서 주변에 많이 알리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저의 어떤 경제적인 욕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합성의 오류를 일으킨다라는 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시작하고 들어간 얘기인데 문제는 그 질문이 나왔을 때 그 개인이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대답을 해버리면 그럼 이거는 저희 책이나 강연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모순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못 하다가 그냥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제 메시지의 점유율
이라는 그 관점에서 조금 대답을 드렸어요.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 청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제라는 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이제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더 많이 발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각자 도생하자라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가는 거고 아 그래도 좀 더 우리 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라고 용기 있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으면 결국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용기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려면 제 책을 많이 사셔서 주변으로 돌리시고 이런 이제 결말로 되는 거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자리가 되게 소중한 게 그래도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이 정치라는 공간 안에서 소통을 뭐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실질적인 노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우리 메시지의 점유율을 늘리는 관점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맛보기 질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심오한 답이 돌아와서 제가 숙연해집니다. 그러면 그 진짜 정말 질문들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까 저희 이제 첫 슬라이드에도 나왔지만 우리 거대한 순환 참조 여기 핵심이 이제 수도권 집중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엄청나게 계속 되고 있는 이 수도권만의 광역 철도라든지 확충, 그러니까 교통 인프라 확충이 수도권 중심으로 되는 게 좀 더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역에 가보면 뭐 여기에 또 이제 지방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동네 교통 인프라 더 확충해 주세요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있으신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 이제 지역균형 발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철도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철도망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각 광역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던 메가시티 사업 중에서 제대로 살아남아서 진행이 되는 거는 충청권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경남은 뭐 이렇게 정치 논리 때문에 좀 진행이 되다가 무너졌고 호남도 지지부진하고 충청만 이제 그 광역 철도망부터 해가지고 조금 진척이 되는 걸로 아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저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중앙에서 계획을 어느 정도는 자원 배분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방침 자체가 지방자치제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던 이제 광역 철도나 광역 메가시티 사업들을 봤을 때는 사실 이 지자체 간의 약간 그 정치 논리들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사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약간 사업의 진행을 더디게 만든다는 그런 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제가 제안했던 솔루션은 심플한 거죠. 그냥 일단 광역철도망을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일단은 어찌됐든 그 방향성 자체는 좀 중앙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는 사실 책에 썼었고 근데 이제 사실 그러면은 결국 그 지방의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는 건데 저는 이거는 굳이 뭐 우리가 개헌이나 법률의 개정이나 선거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멀지 않은 미래에 사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제 몇 개의 광역권으로 재편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결국 철도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기업을 다시 살려내고 그 기업이 살려나면 대학이 들어오면 청년이 늘어날 거니까 서울 위주에서의 시각 뭐 어떤 지방에 돈 줘봤자 토고들이 다 나눠먹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시각들을 결국 청년이 들어와야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 차원에서는 그렇고 지방의 기업을 살리는 문제가 또 있는 건데 뭐 이거는 제가 혹시 조금 길어져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근데 최대한 압축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기업은 다 서울에 있고 지방에는 중소 중견기업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뭐 가령 어차피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승계 문제 때문에 너무 애를 많이 쓰니까 차라리 그냥 정부가 재벌 총수들을 불러 모아서
너네 승계 때 상속세 아예 빵으로 해줄 테니까 대신에 SK는 뭐 부산, 뭐 삼성은 뭐 어디 뭐 서산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한 40년 존버하면 해줄게. 그 대신에 그 전에 올라오면은 너네 추징금 1000% 뭐 이런. 근데 이거는 사실 조세 정의랑 관련된 문제도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남은 거는 지금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방은 안 되라는 거는 수도권 위주의 시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청년을 어떻게 지방으로 돌려보내, 사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수도권 위주의 시각이에요. 아직도 지방에는 청년이 있고 지방에도 기업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서울로 유출되지 않을지를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관점에서는 지역 중기를 이제 살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 이제 그 관점에서는 중기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뭐 해외 판로를 개척한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과의 어떤 의사소통 관점에서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 인력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급을 한다든지. 사실 이제 제가 이 책을 쓸 때 중기부 정책들을 리서치를 다 해봤는데 대부분 이제 박람회에서 마케팅 같은 걸 할 때 마케팅 홍보 플랫폼 차원에서의 컨설팅 정도 되는 정책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극적인 지원에서 중기부가 좀 벗어나서 예산도 좀 더 많이 받고 조금 더 힘 있는 조직이 돼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저는 루트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소급이 됐을 때 이제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시간 압박을 드렸나요? 말씀이 점점 빨라지시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죠? 저도 여쭙고 싶은 게 많아서 일단 저희 어쨌든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이 이제 현실에서 부딪히시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작가님 말씀하실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껴도 되나요? 네. 질문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네, 뭐 많이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우리가 압축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려면 좀 더 스피디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이야기는 최대한 좀 줄일게요. 아까 지자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또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전라북도 들어보신 분? 전라북도라고 없어요? 이번 전라북도 모르시는 분 있나요? 지금은 전라북도가 아닙니다. 뭐죠? 전북 특별자치도입니다. 강원도 들어보신 분? 강원도도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강원 특별자치도입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는데 부산 지역 의원님들과 부산 지역에서 부산특별법, 그러니까 부산을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강원, 전북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똑같이 인천도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남특별자치도, 광주특별시, 부산특별시, 인천특별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분배 또는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 행정 체제가 다시 한번 현 시점에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부울경 메가시티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다시 한번 누군가가 이 전체 우리나라의 행정 지도 자체를 다시 한번 그릴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한 가지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전남, 호남 지역에서 오신 분 있으세요? 어디 집이 어디세요? 그냥 뭐 딱 한 군데만 동네. 여수. 경남에서 오신 분? 경남 없으세요? 네, 제 친구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제가 친한 친구 6명 있는데 경남 김해에 사는 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친구가 있고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친구 있고 인천에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야 오랜만에 한번 모이자라고 하면 어디서 모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에서 모입니다. 왜 서울에서 모일까요? 그냥 김해에서 모일 수도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로 모이기가 제일 좋아요. 교통이 광역교통 이게 비행기가 됐건 철도가 됐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작가님의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일단 사람들이 만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모든
방법들이 다 백약이 무효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대답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교통 인프라가 정말로 지역 균형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는 좀 중앙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정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좀 스킵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 화제를 좀 돌려서 이번에는 좀 간단한 이야기예요. 복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 좀 이런 생각들을 보통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는 복지라는 개념, 이 이미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신지 궁금합니다. 복지라는 개념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거기에 앞서서 한국은 저는 좀 약간 도발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은 복지 제도를 저는 운영을 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복지에 예산을 투입하긴 합니다만 그 예산은 모두 민간에서 아웃소싱 하다시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지 사업들이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직접적으로 일단은 저는 이제 노부모가 계시고 아주 어린 아기가 있으니까 이제 제가 그러니까 납세자이자 근로소득자인 제가 아닌 저의 위아래 세대를 두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 부모님은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될 일이 1, 20년에는 확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요양시설 중에 국공립 비중은 0.1%보다도 안 됩니다. 어린이집이요 1%보다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 복지제도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나라가 돈이 없었을 때부터 일단 전후 복구를 위한 복지를 시작을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6.25 때 부산까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밀렸을 때 그때 이제 유엔이 들어오고 적십자에서 이제 전쟁 고아들 복지 사업을 지원해줬던 것부터 우리나라 복지 사업이 태동이 됐기 때문에 한국의 복지는 시작부터 아웃소싱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저희 아내가 출산을 하고 이제 산후조리원을 갔다 와서 약 3개월 정도 3개월이래 죄송합니다. 3주 정도 산후도우미 선생님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근데 그 산후도우미는 이제 이번에 그 대전 초등학교 사건도 있고 그렇지만 갓 해산한 산모와 완전한 행위 무능력자인 아기와 같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병력 검증이라든가 정신 검증을 정말로 주기적으로 굉장히 빡세게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 돈을 자비로 내야 돼요. 그 돈을 그분들이 자비로 내야 돼요. 물론 그거를 다 국가가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노인분들이 건강검진 수단, 정신건강검진 수단으로 악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어느 정도 한두 번 정도 적격 판정이 나고 어느 정도 뭐 국가 공인 인증을 취득한 경력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로 해줄 만한데 그분은 경력이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걸 자비로 매 분기마다 받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국가가 굉장히 인색해요. 그리고 국민들의 개념도 그 굉장히 인색한 아웃소싱 복지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절대로 보편적 복지가 시행이 되게 어렵다고 제가 보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복지에 대한 개념을 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꾸려면 일단은 대한민국이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에 좀 혁명적인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아까 제가 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나 이런 되게 그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항상 일상에서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인 거잖아요. 뭐 말씀 주셨던 어린이집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다 복지의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이제 개념 전환도 필요하고 또 작가님께서는 그 개념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정책의 방향성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나라가 해야 되는 일들을 좀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책에도 좀 나오지만 그러다 보니 민간은 어쩔 수 없이 또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혹시 조금 첨언을 드려도 괜찮다면 저는 모든 복지제도 중에서 제일 훌륭한 복지제도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이 가장 훌륭한 복지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정부 한다는 미국, 자유의 천국이라는 미국도 일자리 법안을 1년에 몇 개씩 정부가 만들어요. 선진국들은 이루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한국만 사실 전국 단위의 청년을 위한 고용 일자리 법안을
이제 고용 일자리 법안과 정책이 진행된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단순히 청년 취업 지원금을 얼마 준다 이제 이 개념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어떤 산업 분야에서 어떤 일자리를 얼마나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목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코딩 전사 100만 명을 양성해서 부트캠프 차려놓고 거기 나온 청년들 다 지금 SI 하청업체 가가지고 완전 노예 취급받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일자리 법안도 아니고 일자리를 대하는 어떤 일종의 적절한 태도도 아닌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제가 그 사회자께서 계시지만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려보자면 우리가 시작한 지 벌써 1시간 한 15분? 원래 보통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다 과학적으로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바탕으로 정해놓은 거라서 네, 그렇죠. 거의 이 정도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더 넘어선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라서 근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 집중력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과 좀 대화를 하는 시간을 좀 또는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질문을 저희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질문을 좀 객석에 던지고 객석에서 다 대답을 하시고 거기에 우리 코멘트를 좀 짧게 하고 그런 식으로 몇 개를 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안이 아니라 거의 뭐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네, 플로어에서도 지금 나도 마이크 줘라는 마음의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준비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 가지만 네, 그러시죠. 그러면 찝어서 스킵하고 한 가지만 좀 찝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얼마 전에 뭐 이재용 삼성 회장이 이제 기업 승계 받으면서 뭐 여러 가지 재판에도 형사 재판에서도 뭐 무죄 판결 받고 그 배당금이 3천억이 훨씬 넘게 받았더라고요. 배당금으로만. 근데 그거는 뭔가 자신이 일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써 그냥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노동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 배당 금액을 상한제를 두면 어떤가라는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배당액에 대해서 상한제를 두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배당액을 뭐 넌 100만 원만 가져가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그 배당 금액 말고 상한제를 좀 두고 그 일정 액수가 초과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에서 일단 비상금으로 적립을 한다든지 또 이제 회사의 여러 가지 투자 비용으로 의무적으로 쓰고 또 일부는 그 삼성 밑에 하청, 재하청 기업의 복지에 좀 사용되는 게 어떤지라는 의견 또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부터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이재용이 아무리 미워도 이재용이 가져가게 되는 배당액은 정해져 있는 대로 가져갔을 것이고 다만 그 정해져 있는 것에서 그 안에서 편법을 쓰거나 그랬으면 문제가 된다고 봐요. 부정승계를 했다거나 승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한 상황을 저질렀으면 그게 문제다. 그래서 근데 얼마 이상 가져가지 못하게 제한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그 방법이 세련되지 못한 것 같고요. 이재용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부정할 게 아니라 이재용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고 우리 모두가 이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되어야겠죠. 저는 그 너무 배당액을 일정 이상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는 건 너무 일차원적인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작가님 생각도 좀 들어보죠.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제 그런 정책이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금융 투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을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좀 사회 전반에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고요. 사실 이제 그 금융 투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결국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가격 하락의 리스크나 기업 경영의 리스크를 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서 금융 투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있는 거라서 만약에 거기 상한을 둬버리면 리스크는 무한대인데 리턴은 제한적이다. 그러면 사실 기업을 경영할 유인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주변에서 워낙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갖고 저 대신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럼 약속한 대로 저희 플로어에도 그 마이크를 좀 넘겨보려고 하는데요. 작가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 또는 뭐 두 분에게 공통으로 질문하신 거 상관없습니다. 손 드시면 저희 마이크를 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앞쪽이.
네, 안녕하세요. 정희수입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너무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좀 적어봤어요. 먼저 그 작가님께서 정리해주신 내용은 한 10년, 20년 전부터 논의된 문제들을 다시 체계적으로 짚어주셨고, 그리고 근원적 문제를 짚어주셨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근데 결국 우리의 논의의 목적은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고, 살고 싶은 대한민국이라는 건 결국 개인의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그 뉴욕에서 좀 오래 머물면서 좀 다른 시각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이 문제를 연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 말씀하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대한 순환을 끊는 키워드는 고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사회적 공급 부족이 아니라 그 행복한 삶을 위한 수요의 획일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약하자면 한국에서는 모두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살자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걸 행복한 삶에서의 수요라고 이제 선정을 한다면, 그 수요가 지나치게 단조롭기 때문에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좋은 일자리가 특정한 형태로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아무리 일자리를 늘려도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것이고, 내 집 마련이 모두에게 필수적인 가치가 된다면 아무리 주택을 공급을 해도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서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면 다른 나라들은 개인의 고유성에 따라서 수요가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공급이 유연하게 이제 나라 정책상으로도 조정될 수 있고, 특정 자원에 쏠리는 현상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초등교육이 뒷받침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의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생계를 지원받았을 때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사회도 이제까지 시도해온 표면적인 해결책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모두가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벗어나서 그 수요를 좀 분산시키는 정책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 작가님께서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의식을 깊이 공감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고유성의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작가님. 예, 일단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개인의 고유성 관점에서의 교육의 문제 좋습니다. 예, 저는 훌륭한 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람들이 동일한 목표를 갖도록 교육을 받는다라는 그 개인의 고유성을 무시하는 교육 제도 앞에 저는 노동 생산성 문제가 선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만들어낸 경제적 생산물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거거든요. 월급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냥 월급인데, 한국은 노동 생산성이 특정 직업에 편중돼 있어요. 가령 의사라든지 뭐 아니면은 전문직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특정한 직업군의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편중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앞단에서 개인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우리가 만약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결국 그런 경제구조 안에서는 자기의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자기의 고유성을 저는 배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 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생산성, 그러니까 소득이 특정 직업에 편중이 되어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좀 가져볼 수는 있겠죠. 그럼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사실 책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은, 결국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도상에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도 사실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산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산업에 정부가 해외에 차관을 들여와서 기업들한테 배분을 해주면서 경제 발전을 인위적으로 추구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과거의 문제점들이 누적이 돼서 이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뭐 사실 저는 이제 이 그 생산성 문제의 해결을 선행을 하려면 저는 결국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가면 뭐가 생기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인플레이션은 결국 정부가 재원으로 틀어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의 서두에 나는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석을 하겠다라고 제가 처음에 일단 시작을 하고 이 책을 썼던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느끼는 어떤 뭐 정성적인 거라든지 이제 무형적인 문제들 그 모든 거에 선행해서 항상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존재해 있어요. 사실 제가 볼 때 되게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제일 우수한 인재들이 다 의사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우수한 인재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경제 활동을 해야지 내수 시장에만 종사한다는 거는 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AI 시대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왜 AI 기업에 진출하지 않는가?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연봉 비교해보면 바로 답 나옵니다. 카카오 10년 경력자가 구글 신입보다 연봉이 적어요. 물론 또 우리는 여기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구글은 그만큼 이익이 많고 네이버는 한글 기반으로 IT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문제까지 파고 들어가면은 기업을 결국 국가가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까지 다다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맨 끝에는 또 어떤 문제가 남게 되냐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본시장을 혁신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 저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지금 교육 현장에서 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자기 인생 경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기의 고유성을 배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려면 거기에 선행하는 노동 생산성 격차의 문제가 반드시 선행돼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질문에 답이 좀 되셨을까요? 네, 고유성이라는 게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누구나 좀 다른 행복을 좀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획일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획일화되지 않은 사회를 위해서는 좀 선행돼야 될 것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다음 또 질문 있으신 분이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앞쪽에 먼저. 네. 예, 우선 강연이랑 토크 콘서트 잘 들었고요. 이제 작가님께서 메시지의 시장 점유율 또는 점유율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사실 그게 어떤 메시지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게 파생되는 문제일 것이고, 그게 정치가 찾아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메시지 혹은 그 어떠한 틀은 뭐 제가 길게 혼자 막 쓴 것도 있고 레퍼런스도 있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균형을 통한 자유라는 관념을 민주당이 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세력이 들고 나가야 되는 관념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약간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다양한 양극화에서 우리가 보듯이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균형과 평형이 구심력에 의해서 깨질 수밖에 없고, 그럼 국가가 이걸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힘의 평형을 유지하고 약자의 종속성과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대충 이런 관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야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 혹은 민주진영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또는 정치적 레토릭도 이런 관념에 입각해서 다 정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괜찮은 메시지일지 이렇게 그 의원님이랑 작가님 의견 두 분 말씀 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본인께서 말씀하신 균형을 통한 자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좀 괜찮은 앞으로의 어쨌든 표 또는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당연히 정말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우리 모두가 필요한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가치들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다 들어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성장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작가님께서 성장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우리 당은 중도 보수다 이런 이야기 가지고 이래저래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대중정당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말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갑시다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삶을 가장 닮은 정당이 민주당입니다라고 주장하는 당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가 균형이다 또는 균형을 통한 자유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그걸 외쳐야 되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불균형, 이 팽배한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균형이 필요하고 자유 관련해서 윤석열이라는 아주 시대의 정치인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자유를 외쳤지만 오히려 그 안에 자유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 양립할 수 없어 보였던 내용들을 민주당이 지금 외쳐야 된다. 그리고 정치권이 그렇게 외쳐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균형을 통한 자유 아주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광화문 집회를 갔는데 스탑 더 스틸이라는 이 스티커를 붙인 아마 저랑 비슷한 또래의 어떤 남성분이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고 있는 뭐 민주당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막 가리키면서 야 하면서 막 욕을 막 해요. 막 욕을 막 하더니 이게 자유야, 이게 자유야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듯이 가시더라고요. 그것도 자유긴 하겠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자유는 그런 협의의 자유가 아니라 모두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겠어요? 국가로부터 그게 경제적인 것이 되었건 사회적인 게 되었건 그래서 이 균형이라는 것을 어디에다 방점을 둘지는 뭐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 균형, 그다음에 어떤 뭐 사회적인 지위에서의 균형, 모든 곳에 다 쓸 수 있을 훌륭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균형을 통한 자유, 저도 좀 체크해놨다가 어딘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도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대부분 그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제가 뭐 딱히 첨언을 할 거는 없는 거고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균형을 통한 자유도 제 책 콘텐츠와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제로 대학생위원회에서 한번 세미나를 불러주시면 저는 그때 열심히 가서 하겠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을 이제 드릴 수밖에. 대학생위원장님 어떻게 좀 네. 가장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또 다음 분 아까 뒤쪽에서 손 드셨는데, 갑자기 엄청 네. 굉장히 네 하고 싶은 말 많으셨는데 뒤쪽에 두 분 나란히 앉아 계신데요.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손을 드셨을까요? 네, 먼저 손 드신 분, 네, 그쪽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부터도 개인적으로 작가님 팬이라서 한번 꼭 뵙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반법론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했던 그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것이 사실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 지역 균형과 또 교토 균형 그리고 지방에서 소멸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것 통해서 사실 광주 지역 자체에서도 기대감도 높았고 또 민관협이라는 또 협치 모델을 또 만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혹시 이런 측면에서 이게 독일의 뭐 슈트가르트의 모델을 착안해서 만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뭐 지금쯤 뭐 구미형 일자리, 뭐 군산형 일자리 등등 기획들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해결책, 솔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작가님께 질문 드렸으니까 작가님께서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 이제 각 지역별 특성을 맞춰서 이제 상생형 일자리를 구축을 한다라는 게 사실 이제 그 문재인 정권 시절의 지방자치 행정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긴 했어요. 뭐 주민 수기 등을 통해서 뭐 원전 뭐 문제를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리고 신안에 있는 그 햇빛연금 이런 것도 사실 2018년 출범했는데 그것도 이제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다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그 지역 단위별로 그런 정책이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특히 광주형 일자리, 뭐 군산형 일자리 이런 것들은 사실
대기업의 대공장이 떠나고 좀 약간 슬럼화될 위기가 있는 동네에 이제 정부가 그렇게 핀포인트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관점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광역에 그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남부권 일자리거든요. 사실 남부권 일자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이제 기술개발업계나 엔지니어들 사이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IT가 됐던 뭐가 됐던 R&D는 천안 이남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기업이 경영을 할 때 구상과 실행이 각각 존재를 하게 됩니다. 구상은 말 그대로 브레인을 써가지고 뭐 전략 짜고 연구 개발하고 이런 거고, 이제 밑에서는 이제 실제로 실행은 제조, 매뉴팩처링을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지금 대한민국은 북쪽 수도권에서 구상을 다 하고요. 남부권에서는 실행밖에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 있냐? 산업도시가 다 멸종했거든요. 산업도시가 없어지고 다 생산기지만 남았어요. 군산이 지금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부형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분 약간 그 아이디어에 준용을 하자면 남부형 일자리 창출이라 그래가지고 지방 산업 도시를 우리가 한번 총체적으로 복원해 보자. 저는 그 작업은 울산에서부터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남권에서는 뭐 광주, 여수, 뭐 이제 순천 요런 군산 이쪽에서 저는 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남부형 일자리의 마이너한 버전의 어떤 군산형 일자리를 저는 그 시범 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려운 지역에 핀포인트로 정부가 지원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그 정책은 결국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의 큰 그림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라고 할 때 산업적인 역량이 더 필요한 곳이 어딘가, 나는 이제 그 아이디어 하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민영배 의원님 그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이거 서서 하나요? 앉아서 하나요? 네, 편하게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앉아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지금 잠깐 나갔다 와서 그 사이에 무슨 다른 얘기가 없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요. 남부형 일자리하고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광주형 일자리 할 때 아까 그 구상과 실행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제 노동이 그 청년 노동이든 중년 노동이든 노동이 이 이를테면 산업 현장에서 통제가 되는 방식이 구상하고 실행을 따로 떼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대개는 다 어떤 기업에 가면 구상이 있고 실행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걸 이제 지역적 그 차이로 이렇게 보시는 접근이 되게 좀 특별하네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런데 저는 원래 광주형 일자리의 실행 방식, 그러니까 만약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의 구상을 당시에 청와대에서 했었다면 저는 그 구상 단계에서 실행 방식이 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으로 찬성하지 않았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차이였습니다. 저기는 지역마다 특성에 맞도록 적정 임금을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 이제 그 광주형, 지금은 GGM이라고 되는데 GGM이라고 하는 업체 내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우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 광주에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역사회가 지자체하고는 정부가 뒷받침해주겠다. 가령 주거 문제를 풀어준다거나 교통비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풀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겠지만 그냥 기업을 하나 유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노사정 협의체나 이런 걸 다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노조를 뭐 5년간 두지 않기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근래 노조가 다 생겨서 얼마 전에 뭐 파업 어쩌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그것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저는 원래 그렇게 구상하지 않았어요. 원래 구상이 그러니까 제 것까지 한 3가지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그냥 원래 일반 기업처럼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광주형 일자리로 하는 방식이 있었고, 제가 하는 방식은 종업원 지주제였어요.
광주형 일자리를 기왕에 하려면 종업원 지주제로 가자. 그렇게 되면 굳이 그러니까 구상과 실행의 분리 혹은 자본과 노동의 분리를 우리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독일이나 서구에서 이제 이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른바 사회연대 경제 방식 혹은 사회적 경제 방식인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구상을 한 거였어요. 당시에 거기 출자하는 재원이 한 3천억 정도 됐다 그러면 3,000명의 거기 고용을 할 노동자들이 뭐 1억씩 출자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혹은 1,500명을 한다면 1,500억은 그 회사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국가가 됐든 하고 나머지 1,500을 1억씩 해서 하면 그러면서 그 구상은 구상은 현대자동차가 당시에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현대자동차가 이를테면 하는 거고 생산 과정 자체를 스스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자. 그런데 1억이란 돈이 어디가 있어서 해? 그거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500만 원이나 1,000만 원만 입사할 때 조합 형식, 협동조합 형식으로 갖다 출자를 하고 나머지는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그 이자와 이 임금을 받게 되면 그걸로 이제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그 주식이 자기 것이 이제 될 테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채택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게 그 당시에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특정 지역에 맞는 그게 광주형 일자리가 됐던 남부형 일자리가 됐던 특정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적정 임금을 주고 소유구조 혹은 거버넌스 체제 자체를 달리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이 지점 어디쯤에선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있던 기존의 기업 경영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업원 지주제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구상을 현대자동차가 해주더라도 어차피 생산밖에 하지 못하고 이 GGM은 유통 체계는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는 못 해요 어차피. 그래서 생산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판매는 현대에서 해달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거기에 생산 과정에 대한 통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종업원 지주제 방식이나 협동조합 방식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일반 기업과 똑같이 가고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가다가 지금 상황이 일반 다른 기업과 똑같은 방식처럼 가버려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되게 모든 기업의 이 운영 방식이 경영 방식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의 어떤 특정한 지역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 거기에 운영을 한다는 게 경영을 한다는 게 같은 방식으로 진행돼서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평가는 새롭게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거를 노동시장이나 기업 경영과 연관지어서 만약 그런 토론회를 하신다면 제가 참여할 의지가 있습니다. 의원님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주최를 하셔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약속된 시간은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너무 아쉬우니까 이쪽에서 질의 있으셨고 이쪽에 질의 있으셨고 이쪽 그 섹션에서 한 분만 질문 더 받고. 저희 아까부터 손 드셨는데 사회 보셨던 아까. 네, 그 뒤쪽에 계신 여성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인혜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책에 대한 관점을 제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읽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우선 질문 하나를 드리는데요. 네, 저는 저자 소개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경쟁과 나눔 그리고 사회 경제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돈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맨 마지막에 황금 티켓 증후군이 왜 나왔을까 맥락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경쟁과 나눔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핵심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경쟁과 나눔이라는 것을 토대로 이제까지 돈의 관점으로 여러 문제들을 짚어주셨고 마지막에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언급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선 그 경쟁과 나눔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집중을 해서 읽었던 것 같은데 그 포인트가 우선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사실 지금 향후 우리 세대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은 AI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AI가 물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부분을 혹시 계정 증보판에서 쓰실 생각은 없는지. 네. 그리고 모 의원님께는 그 AI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 그리고 정부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I로 인해서 예를 들어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에 그 일자리를 어떻게 그럼 증원을 하고 복지 정책을 마련할 건지, 그리고 AI가 실제적으로 엄청난 빅데이터를 흡수하고 났을 때에 인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인류를 위협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컨트롤해야 되는 역할이 정부 그리고 정치인의 역할인데, 그런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규제 정책에 관해서 좀 만들어 갈 수 있을지 한번 의견 드려봅니다. 작가님 일단 계정 증보판을 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 주신 내용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계정 증보판은 제가 계획이 없긴 합니다만, 혹시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될 때는 제가 AI 얘기를 아무래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도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는 주제라서. 제가 유튜브도 하는데 원래 편집할 때 한 15분 만드는데 7, 8시간 걸리다가 최근에 컷백이라는 AI 툴을 썼거든요. 한 편에 2시간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자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들을 아무래도 했습니다만, 뭐 이제 새로운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대로 읽으셨어요. 뭐 사실 그러니까 책 자체가 너무 스트레이트포워드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읽으시는 게 맞고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이쪽에서 질문이 나왔던 거,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어떤 획일화된 거를 추구를 하도록 우리가 만든다.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다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왜 청년들이 그런 어떤 획일화된 한 점을 향해서만 달려가다가 다 자기 생애 주기를 이연을 할까, 뭐 이제 그런 고민들 다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경쟁과 나눔, 그럼 결국 그 경쟁을 통해서 황금 티켓을 받은 자들만이 이제 승자가 되고 나머지는 다 패자가 되는 사회, 뭐 이제 그런 측면의 구조가 그래서 머릿속에 그려졌던 것들이었고요. 예, 뭐 제 답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어쨌든 그렇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AI 뭐 있으세요, 여러분? 많이 쓰는 거 지금? 챗GPT 뭐 당연히 아시고, 또 중국 거 뭐 있죠? 최근에 딥시크. 우리가 챗GPT와 딥시크를 한국에서 계속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AI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곳곳에 많은 곳에 쓰일 텐데요. 뭐 국방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에 쓰일 텐데, 우리가 이 AI, 이게 흔히 말해서 이제 그냥 쉽게 소프트웨어라고 할게요. 소프트웨어 또는 알고리즘, 이게 우리에게 주도권이 없으면 어느 순간 정말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셧다운이 될 겁니다. 그 분야가 아예 셧다운이 될 거예요. 특히 국방 같은 경우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의 AI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민간 단독이 아니라 뭔가 국가와 함께하는 국가적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정부 정치 영역이라는 거에 100%, 200% 동의하고요. 그런데 과연 한국은 지금 현재 어떤가? 매우 뒤처져 있죠. 매우 뒤처져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걸음마도 못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이라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저는 제 그래픽 카드에 관심이 많습니다. 컴퓨터를 좋아해가지고 게임하는 데 있어서 그래픽 카드. 근데 이 GPU라고 불리는 것이 부품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이 AI 산업에 쓸 수 있는 GPU 확보량이 처참합니다. 어떤 뭐 미국이나 앞서가는 중국은 실제로 몇 개의 GPU를 확보했는지 파악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3만 개 이야기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몇십만 개, 중국은 그 이상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딥시크라는 것도 뭐 말로는 정말 저렴한 GPU를 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뭐 했다, 부품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 믿지 않고요. 이미
정말 어디론가 방법을 찾아서 고성능의 그런 GPU를 활용해서 AI를 시스템을 개발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 대한민국은 정치, 정부, 뭐 국가 뭐라고 부르든 간에 대한민국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한국형 AI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한국형 AI를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규제 모든 것들을 다 장애물들을 없앤 상태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많은 것들을 대체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일자리라든지 저는 AI가 대체 못하는 것과 대체하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결국 정치권이 해야 된다. AI가 대체 못하는 곳, 예를 들어서 저는 아까 어떤 분이 민영배 의원님이랑 식사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대면 마주보고 뭔가를 세일즈하는 것은 AI가 대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ARS로 요즘도 뭐 그 AI 목소리로 어떤 판촉이 전화로 왔다. 그럼 여러분 듣고 있어요 그거? 끊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직접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카드 쓰시죠? 하면서 해도 끊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AI가 대체 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윤리적으로나 어떤 그런 추가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대체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뭔지를 구분하고 골라내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 가지 광고를 하자면 이런 방금 말씀하신 AI에 대한 내용을 저는 청년위원회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그것을 전국 청년위원회에서 분과를 설치할 때 AI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논쟁점 또는 생각해볼 점들을 모으는 AI 분과가 꼭 생겼으면 좋겠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꼭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까지 알차게 해주셨네요. 뭐 의원님 어쨌든 AI가 인간을 대체 못하는 것, 또 대체하면 안 되는 것, 네, 여기에 대한 구분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AI가 계속 이제 학습을 하다 보면 정말 사람과 비슷해진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익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 좀 준비하고 또 적절한 규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규제에 대해서 하루빨리 우리가 좀 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우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의 열정 같아서는 한두 시간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 또 7시에 또 중요한 일도 뭐 다들 공지를 받으셨겠지만 있고 또 이전에 2시부터 또 앉아 계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북콘서트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행사 마무리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또 졸업 입학 시즌이어서 여러 축사들 많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몇 년 전에 이제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학장이 했던 축사,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학장이 했던 축사 한마디입니다. 이게 그 핵심 내용이 인생에 던지는 중요한 5가지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짧은 5가지 질문인데 책으로도 나와서 아마 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 5가지 질문 중에 couldn't we at least 이렇게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라이언 학장이 couldn't we at least 우리가 적어도 이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시도를 하면 그 순간 인생은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우리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의 성장에도 동력이 될 수 있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건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우리 제목처럼 자랑스럽게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참석하신 분들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사진 찍으면서 오늘 행사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